자기가 젊을 때 했던 것만큼 활동은 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기 연령이나 분수에 맞춰 가지고 구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젊을 때를 생각해서 아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안 돼, 이걸 다 빼버리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또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제가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이제 똑같은 걱정을 하는 채널이거든요. 돈에 대한 걸 좀 걱정도 하고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도 고민 많이 하는데 거의 90년 또 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인생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네, 제가 모셨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이 노후에 좀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젊은 사람들 다 돈 거리면서 지금 막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 노후에는 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노후뿐 아니라 젊을 때도 돈이 필요하고 어릴 때도 돈이 필요하고 그래요. 네. 그거는 뭐냐면 우리 사회의 그 조직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이제 돈이 상당히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돈에 대해서 나한테 물으면 내가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잘못 생각한 게 있어. 돈은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 네. 왜 그러냐면 돈 때문에 뭐 이제 다툼도 생기고 돈 때문에 범죄도 생기고 그런 걸 내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게 그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결과도 낼 수 있고 또 나쁜 것도 될 수 있고 한데 네. 나는 그걸 생각을 어릴 때 못 해가지고 돈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돈을 뭐라고 할까 돌보듯이 네. 그래서 어디서 돈에 대해서 물으면 내가 대답할 게 없는데 거꾸로 생각하기에 이런 것도 대답이 될 수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돈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노인 세대로 이제 저보들 이제 40, 50대 노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옛날처럼 자녀에게 주고 누구한테 줘버리고 없고 다른 뭐 이거는 안 돼요. 자기 앞을 자기가 가릴 수 있을 만한 그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긴 하겠지만 최소한 사회적인 역할을 본인의 신분에 맞게끔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노후라는 거를 결국에 좀 행복하게 좀 보내려면은 뭐 돈 말고도 뭐 다른 거를 또 추구하셨을 것 같은데. 돈 말고도 다른 거라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학문적이라는 거든지 뭐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자기 직장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추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도 그런 중요한 게 많지만은 그 많은 것도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네. 역으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은 그냥 내가 이제 내 앞을 가릴 정도는 돼 있으니까 네. 그래도 다행이다 하고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은 돈은 정말로 필요한 거다. 이 인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찍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내 생각했듯이 돈이 나쁜 거는 절대 아니에요. 돈을 나쁘게 번다든지 나쁘게 사용한다든지 이 인간의 행동이 나쁜 거지. 네. 돈 자체는 좋고 나쁘고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꼭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럼 아까 조금 일찍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 준비라는 게 뭐 언제쯤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한참 자녀를 낳고 키우고 이럴 때는 그 준비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만큼 풍부하게 뭐 예를 들면 월급이 나온다든지 자영업을 하면 이익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저축이 돼서 되는데 대체로 그때는 이제 자녀를 키우고 뭐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돈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좀 적지 싶어요. 그래도 그때 할 수 있을 만큼은 하시는 게 좋겠고 마지막 라인이 있어. 이때 놓치면 안 된다. 그게 내가 40, 50대라고 생각해요. 40, 50대가 넘어가면은 40, 50대가 어렵다. 넘어가면은 늦어요.
물론 뭐 어떻게 살든지 살기야 살겠지만은 우리 사회가 변동하는 데 따라서 내가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도 만족스럽게 살려고 한다면은 그게 좀 늦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말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네. 그런 준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거는 내가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해요. 네. 그럼 요새 뭐 그런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한 4, 50대가 넘어가면은 이제 늦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 뭐 60대 뭐 정도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좀 돈을 모아보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모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왜 그때부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이제 정년퇴임을 예를 들면 하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직장에서 내가 받던 월급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네. 일정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그 직장을 구해가지고 그걸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도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연세가 든 분들은 그런 거 하시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설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은 젊은 사람들한테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늦다는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또 늦다는 것은 40대 50대 그때보다는 체력도 떨어지고 생각이라는 것도 좀 좁아져요. 젊을 때부터 뭐 하다가 실패를 해도 또 일어나서 또 하고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런 게 자꾸 축소돼요. 걱정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실리는 없으면서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50대가 넘어서 이제 60대 뭐 70대가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지금의 삶을 뭐 유지할 방법이야 어떻게든 뭐 찾으시겠지만 그게 이제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좀 어렵다. 그렇지. 그러니까 미리 만족스러운 그런 자기가 젊을 때 했던 것만큼 활동은 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기 연령이나 분수에 맞춰 가지고 구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젊을 때를 생각해서 아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안 돼, 이걸 다 빼버리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자기가 안 하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자면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박사님께서는 막 70세가 넘으셨을 때도 막 학위도 따시고 막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제 나이가 좀 있다고 해서 막 뭐 못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자기의 어떤 의지나 어떤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또 충분히 또 요즘에는 또 건강도 좀 괜찮으니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나이 들면 말이지 젊은 사람들이 자꾸 나이 들었는데 연세가 들었는데 이제 이런 표현을 하니까 내가 뒷방에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어릴 때 클 때는 이제 어른들은 뭐 60만 돼도 말이지 뒷방에 앉아서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대가족 제도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내가 가져야 될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바뀌었는데 바뀐 것을 인식을 못하고 그때처럼 호령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정년 퇴임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공부하고 싶던 걸 한번 더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일생을 되돌아보면은 공부를 내가 정말로 공부답게 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성적이 좋았어요. 학교 성적. 네.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게 내 머리에 들어가는 공부가 아니고 부모한테 갖다 보이는 성적표 공부라. 내가 공부 잘해서 뭐 부모님들이 즐거워하시잖아요. 나는 즐거워하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사실 공부는 그래 해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거든요. 대학교 들어가서는 처음 알아서 아 이거는 그게 아니구나. 알긴 알았지만은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의과대학인데 그게 나하고 이제 뭐라고 할까 성격적으로 이 과대학하고도 좀 맞지도 않고 이래서 딴짓을 내가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다운 공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졸업할 때까지 교수를 하고 싶었어.
의과대학 교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후학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가 모자르냐면 실력이 모자라. 그래서 내 혼자 생각에 학생들 앞에 서가지고 그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내가 있다면은 실력이 많을수록 좋지만은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내가 학생 앞에 서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졸업을 4.19, 5.16 이걸 맞다가 보니까 말이지 나한테는 막 아주 어려운 시기가 10년간 계속이 된 거예요. 네. 그 나와서도 또 공부를 못한 거예요. 뭐 수련이 하다가 뭐 취소되고 뭐 복잡해.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래가지고 학생 앞에 설 수 없다.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와서 그때는 정신과 의사가 몇 안 됐거든. 교수님들이 몇 안 됐어요. 그래서 제대했다고 이렇게 인사하러 다녔더니 전혀 나하고도 관계없는 연세대학교에서 과장님이 여기 와서 일 좀 하라고. 그래서 발령받았어요. 네. 내가 연세대 교수를 시작하면서 레지던트 공부를 하듯이 공부를 했어. 처음으로. 정년퇴임하고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앞에 거는 다 밀려서 한 거예요. 남이 뭔가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봤으면 이래서 디지털 대학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고려사회대학에 72살 때 입학을 했어요. 네. 문화예술학과. 정신과는 다른 그 신체 이해하고 달라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사라든지 어떻게 자랐는가 그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외국에 나가 보니까 거기서 사람이 살고 문화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걸 깊이 있게 이해하자면 이 체계적으로 좀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학사에 문화예술학과 학사, 네. 학예사. 76세에 76세 때 내가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는 그때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스스로 하고 싶을 때 할 그럼요. 때가 가장 재밌고 그럼 과거에는 약간 뭐 어쩔 수 없이 했던 거 대비 실제로 내가 해보시니까 많이 다르시던가요? 많이 다르죠. 뒤에 한 거는 내 것이 되고 네. 앞에 것은 공부는 잘했지만 내 것이 아니고 그래. 그 사실 요즘에 이제 뭐 한 50대, 60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아까 은퇴도 많이 하신다고 이제 했는데 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시면서 어떤 고민을 많이들 하시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은퇴하는 사람이면 태연하게 보여도 다 불안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능숙하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롭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더 예민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뭐 하루 종일 생각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정상이 생기고 그렇지만 보통 태연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그런 불안은 다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그 불안함을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뭐 극복을 하거나 어떻게 좀 해결을 하라고 좀 그런데 그건 말씀하시나요? 대부분 자기가 인식은 못하지만은 자기가 대부분 해결해요. 자기 습관대로. 네. 자동차 갖고 계시죠. 네. 출근할 때 이러면 모르긴 해도 내가 늘 다니던 길로 많이 다닐 거야. 네. 새 길로 이래 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안 가거든.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가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 네. 그리고 그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그 익숙한 걸 지금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새 길도 찾아봐야 되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불안한데 그 불안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떨쳐버리면 되는데 아니면 적극적으로 다른 길을 한번 이렇게 자동차를 몰아가보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요. 불안에 매달리면 불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용어로 치면은 불안, 그다음에 공포라는 말을 써. 공포가 더 심해지면 요새 뭐 많이 공황장애 가는 거 있잖아. 네. 공황 상태.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안이 정복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이. 대체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거는 그 불안 상태. 거기에서 자기 습관대로 또 해결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넘어서면은 혼자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럴 때 이제 상담자를 만나서 조금 조언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불안 정도기 때문에 또 답을 또 찾아가지만 또 심각한 분들은 또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그렇죠. 좀 도움을 좀 뭐 의료적이든 뭐든지 도움을 좀 받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의 요즘 좀 사회 문제랄까요? 이게 예전에는 뭐 다들 결혼을 하셨지만 이제는 진짜 결혼도 안 하고 이제는 결혼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연애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1인 가구라고 할까요?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그 사람은 또 외로움이라는 걸 또 느끼게 되고 이게 사회적으로 앞으로 더 좀 문제화가 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걸 뭐 어떻게 뭐 극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는 걸 다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부터가 문제지. 그 나서 또 살아가는 게 문제고 네. 또 죽으려면 죽는 게 또 문제고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아닌 게 없어요. 자기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하는 거는 뭐 집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배우고 말하자면 나한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걸 다 합해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래. 자기가 어떤 경험을 쌓아가지고 네. 자기 것으로 만드는가. 이것이 인격의 수준을 말하는 거지. 금수저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그만이지 뭐고. 내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뭐 돈이라는 거야 뭐 금방 없어지기도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거든. 그런데 한 번쯤은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살아가자면 고통이죠. 네. 즐거움보다 고통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건 자기 몫이에요. 내가 정신과 의사지만 환자한테 이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자기가 이래 해보면 되겠구나 하든지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통찰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가르쳐 준다고 그대로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돈이 되게 뭐 노후에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런 노후를 보내는데 이런 거가 좀 안 되면 좀 되게 불행하다 뭐 이런 것들도 혹시 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없으면 뭐 불행하다든지 뭐 이런 걸 내가 놓치면 불행하다든지. 돈을 움켜쥐고 앉은 사람이 참 불행해. 돈을 이제 가지고는 있는데 오히려 쓰질 않고 쥐고만 있는 사람. 내가 본 환자 가운데 그건 옛날이니까 연탄 피울 때가 있어. 네. 겨울에 그때 부자는 예를 들면 아주 부자 말고 네. 중간 정도의 부자는 겨울 날 수 있는 연탄 한 100장 그다음에 또 김장 한 100포기 정도 해놓으면은 겨울 준비 끝이라. 근데 그 집도 잘 사는 사람인데 이 부인은 말이지 맨날 나한테 와서 어젯밤에 춥게 잤다고. 그래서 너 연탄 100장 해놓고 뭐가 그리 춥다고 그러네. 한 장을 쓰지를 못하는. 왜 그러냐면 한 장을 쓰면 몇 장 남아요? 99장. 99장. 네. 그걸 못 견뎌요. 100장이라 해야 돼. 부자처럼 갖고는 있으면서 네. 적절할 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제가 경제는 잘 모르지만은 경제적으로 머리가 발달돼 있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하고 내 혼자 생각해. 잘 벌고 잘 쓰는 사람. 맞아요. 사람들이 다들 막 이렇게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또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못 쓰게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돈 버는 재미도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통장에 말이지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오면 뭐 10달경이면 1000만 원 되잖아. 네. 차곡차곡 모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나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재미에 붙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벌기도 잘 벌어야 되지만 물론이죠. 네, 번 것도 결국에 이 돈이라는 건 수단이니까 이걸 또 잘 쓰는 것도 그게 어찌 보면 이제 행복한 인생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그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꼭 자녀들한테 이런 건 좀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 자녀들한테 알려줄 거는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회 가치에 맞게끔 네. 또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더라도 네. 우리가 성격이 발달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보면은 핵심적인 게 모방이에요. 모방. 내 인격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아버지를 보고 아니면 어머니를 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을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다 보면 그게 내게 되고 플러스 내가 하고 싶은 거 알파를 보태는 거예요. 그게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가르칠 필요 없이 내가 모범적으로 하면 되는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 경험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경험이에요. 원론은 같을 수가 있지만은 수단은 달라요. 지금 컴퓨터를 두드리고 앉은 애한테 말이지 옛날 농사 지을 때 이 얘기하고 통하겠어요? 안 통하지.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좋은 자녀로 키우고 싶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뭐가 변하느냐. 수단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지만은 이 대화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러면 지금 나한테 들었던 얘기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학교 공부할 때 핸드폰이 있었나요? 컴퓨터가 있었나요? 없었던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할까 하는 건 수단이 바뀌는 거지 좋게 키우고 싶다. 훌륭한 아들을 키우고 싶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과를 공부하면서 가만히 보면 교과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녀를 잘 키우자면은 자녀에 대한 그 울타리의 넓이를 넓게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 남해로 이렇게 좁혀가지고 네. 이렇게 키우지 말고 이 책상 넓게. 네. 그럼 여유에서는 어디에 뛰어놀든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은 언제 해야 되나? 이 끝에 와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그때 간섭해야 되나? 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부모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세월이 흘러가서 그 수단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성공한다고 확신을 하고 자녀는 그거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아마 영원히 그럴 거거든. 그렇죠. 이게 뭐 옛날에도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뭐 그럼. 자녀들 말 안 듣는다고 맨날 뭐 그랬으니까 이건 아마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수단은 계속 바뀐다면은 이 돈이라는 거를 자녀한테 많이 주면 얘가 그걸 뭐 알아서 잘 또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이 부모가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애한테 좀 이렇게 뭐 쓰기도 쓰고 애한테 좀 물려주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은데. 주고 싶죠. 네. 돈을 부모는 많이 다 주는 거 그런 어때요? 생각이 있는데 안 주는 게 좋죠. 내가 안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 거는 외국 사람들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선진국에 보면 우리보다 좀 앞서서 발달한 사회를 보면은 애들한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돈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홈드라마인데 이름도 잊어버렸어. 아들이 엄마가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허그를 해. 네.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엄마 나 내일 집 나가 이런다고. 그래서 난 대학교 다닐 때는 집을 나가서 전화해. 우리나라 같으면 야단 날 거예요. 네. 아들이 18살인데 와서 집 나간다 그러면 지금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겠어. 저는 못 보낼 것 같은데. 안 된다 뭐 이거지. 네. 젊은 분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올드보이들 같으면 그런 생각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엄마가 벌써 네가 나이가 그렇게 됐구나. 내일 아침에 아침 먹을 때 아빠한테 이 얘기하자. 담담하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런 엄마가 도대체 어딨냐. 나간다면 안 된다고 뭐라고 그래야지. 아침 밥상에 아버지가 먼저 얘기를 꺼내. 엄마한테 어젯밤에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가 나이가 그렇게 된 줄은 몰랐다. 그 네가 나간다고 하니까 축하한다. 그러면서 묻는 게 내가 아빠로서 너한테 집 나가는데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거 없냐? 자, 집 나가는 선생이요. 네. 뭐 도와줘? 뭐 보통은 뭐 조금 돈이라도 좀 생겨가지고 뭐 집이라도 얻어주든지. 그렇지. 네.
요새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으면 그게 네. 대부분일 거예요. 아들의 대답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것도 놀란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서양 사회라는 게 이게 정말 가정이 맞는가? 부모가 맞는가? 아들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제 그 정신과를 하면서 경험하고 또 앞선 사회를 내가 둘러보고 이러면서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독립을 시켜놔야 지가 어떻게 산다는 것을 그거는 16살 이전에 부모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그때 미국에 많이 갔는데 월남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사가 모자라가지고 네. 나한테 맨날 편지가 와.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게 고민이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집 나가나 한대 16살. 집을 나가는데 그걸 이제 서양식으로 그럴 때 축하한다.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지도 거기서 영화를 봤으니까. 네. 그러더니 집 나가서 살 집을 하나 해달라. 사달라. 그게 걔들하고 우리 문화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은 우리 문화가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문화가요? 그래서 내 생각은 자녀한테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반대고 자녀가 정말로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기회를 잃어가지고 사회적인 역할도 못할 정도로 돼 있다. 이러면 당연히 그건 좀 도와야죠. 돕지만은 가만히 놔둬도 지가 돈 잘 벌고 말이지 사회적인 역할을 잘 하는 애한테 또 이만큼 난 그건 반대라고 생각해. 어떻게 하면 자녀가 부모가 없더라도 혼자 험한 세상을 누벼가면서 그래도 자기 앞을 닦고 살까 그걸 가르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좋은 직장을 그래서 얻게 해주고 뭐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뭐 직업을 갖게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뭔가 어쩔 수 없이 막 또 사교육도 많이 시키고 막 어릴 때부터 막 경쟁이 막 워낙 치열하니까 막 이렇게 공부도 막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인 게 좀 부모의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애가 돈 버는 방법, 그러니까 좋은 직장 얻게 해준다고 막 사교육 시키고 하는 것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 난 그건 부정적으로 봐요. 우리나라 교육열이 많아서 뭐 어쩌다 그러지만 그 교육열이 많다는 건 사교육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나라 이름은 뭐 안 되겠지만은 그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후진국인데 거기서 보면 애들한테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거지. 그건 사교육이 있기는 있어도 우리만큼 이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살아있는 거. 공교육에 넣어놓으면 거기서 다 해줘요. 거기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공부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보충해서 보내는 거지. 공부 잘하는 애를 더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사교육이 이게 어떻게든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크니까 손도 못 대서. 그러니까 공교육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공교육이 선생님들이 의욕도 없죠. 또 가르칠 때 이거 배웠지? 그러면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학원에 안 다니는 애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은 이 공교육을 튼실하게 만드는 말이지. 그런 미래의 지향적인 생각을 교육자나 또 학부모나 함께 어울려가지고 좀 토론을 해서 조금 차근차근히 이렇게 변화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아이가 이제 어떻게 잘 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18, 19이면 이미 다 알려주고 다 배운 상태여야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가훈 얘기도 좀 하신 게 있더라고요. 가훈. 근데 요즘에는 사실 가훈이라는 걸 거의 뭐 만들지 않는데 싫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건 뭐냐면 그 가족의 이제 교육의 중심 가치가 뭐냐 하는 거거든. 이제 그런 중심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거. 그거는 뭐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뭐 얘기할 수 있고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는 안 하고 말이지. 밥상에 앉아서만 뭐 이 정치가 어떻고 뭐 하여튼 관계도 없는 그런 것만 얘기를 하니까 뭘 가지고 배우겠어요. 그런 가훈이라는 거는 우리 이 우리 가족으로 큰다면은 세상 살아갈 때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자. 그 약속이거든요. 우리 가족이 전부 모여서 살아요. 한 집에. 네.
애들이 넷인데 이남 이녀 네. 다 한테 살아요. 음. 흩어져서 살다가 한테 모여서 살자니까 의견이 다르잖아요. 종교가 다르잖아요. 네. 습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훈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공동생활을 하자면 적어도 이거 하나는 지키고 살자 이런 걸 의논을 했어요. 네.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간섭하지 말자. 간섭하지 말자. 모여 살긴 하지만 각자의 영역을 중시하자.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차지하고 있는 방의 집의 비밀번호는 공개를 했어요. 누구든지 누르면 들어올 수 있도록. 네. 그러나 아들 딸의 그건 내가 몰라요.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20년 넘어 살았어요. 네. 그 정말로 필요하구나 하는 걸 통감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부모들은 말이지 뭘 주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정의잖아요.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요새는 그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자기 에이리아를 따로 딱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들 집에 올라가고 싶으면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도 되나? 올라오지 말으면 못 올라가. 근데 그게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많으실 거예요. 네. 나는 권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게 부담을 많이 덜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독립적으로 이렇게 키우지 않으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녀를. 그건 의존이지. 의존. 의존이라는 것은 사실 의존해서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뭐. 네. 응? 저는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뭐 손만 벌리면 다 주고.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부모는 생물학적인 연령이 우리보다는 더 먼저 돌아가시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손 놓고 살아야 돼. 그러면 죽어야 돼.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내 스스로 혼자 내 앞길은 내가 닦는다. 이게 무리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 자기도 결혼을 하면 가족하고 함께 사는 이제 그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요것도 갑자기 좀 궁금한데 이 부모님하고 이제 자녀랑 이제 워낙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막 간섭하고 챙기고 막 이러는 문화다 보니까 싸움과 다툼도 많을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제 부모님과 좀 사이가 좀 멀어지거나 뭐 조금 좀 이제 차가워진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 오해를 하는 게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못 견뎌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 그런 게 가족은 있죠. 아주 친밀해야 된다. 이게 전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고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돼. 가족 중에도 미운 가족이 있는 거. 네. 10손가락 물어가지고 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런 소리 요새 해보세요. 뭐 10손가락도 안 되지. 손가락 하나. 하나죠 이제. 그런데 이제 아무리 같은 부모 밑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미운 짓 하는 애가 있고 또 뭐 기원받는 행동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네. 부모가 현명하다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미운 짓을 하는 거는 미운 짓 하는 것을 활용해서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더 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기술이지. 예를 들면 뭐 미운 짓 하는 애는 넌 우리 집안이 아니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만 해요. 호적 파서 나가라. 네. 그 혈연 관계가 있는데 호적을 100번 판들고 남이 되겠어요. 저희가 뭐 지금 자녀 얘기도 막 했는데 그냥 큰 틀에서 인생에서 자녀라는 거는 뭘까? 도대체 이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요즘은 아이 안 낳고 그냥 뭐 결혼 안 하고 뭐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 자녀의 의미가 뭘까요?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넷을 낳고 한참 이제 일할 때 이거는 집안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요 스테이터스 그다음에 내가 받는 월급의 정도 갖고 내 혼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나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은 결혼하기도 전에 그 생각해. 그런데 그 큰 착각이 뭐냐면 평생 그렇게 자기한테 월급이 가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내일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가족이라는 걸 달리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같은 거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그 레퍼런스를 이제 네. 많이 구한다고 도서관에서 막 찾고 이런 제목이 앞으로 50년 후면은 가족이 해체된다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아유 너무 놀랐어요. 내가 50년 뒤에 가족이 해체되면 그럼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1970년대 내가 처음으로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독일 인구학자가 와가지고 강연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1인 가정이라는 말을 들어. 그래서 1인 가정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적인 가족의 개념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교과서에 나오는 거하고. 내가 물었어요. 1인이 가족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성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네. 부부는 말하자면 성적인 거는 부부 이외에는 배타적인 거 그거 이외에는 다 자유롭잖아요. 네. 그거는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한국에서는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생각은 사회적인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옛날에 내가 결혼할 때는 뭐 돈 얼마 안 들어도 결혼해요. 근데 지금은 일정한 돈을 갖지 않고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애를 지금 낳아라 그러지만은 안 놀라가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참 내가 이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나처럼 계산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은 말이 맞아요. 애를 하나 키워내는데 얼마 드는가? 난 그 나만 읽어봤는데 모르겠어요. 한 3억 4억 된다고 합니다. 뭐 네. 그거 생각하면 장가갈 용기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인구 문제를 생각할 때도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구가 멸종하지 않을 정도로 네.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지금 자꾸 뭐 딴 것 때문에 급하다 그러면 안 생각하는데 그거 안 생각하면은 멸종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죽음의 위기를 몇 차례 넘기며 깨달은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박사님이 뭐 죽음의 뭐 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어떤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거는 입에 오르내리기 싫은 단어 중에 제일 첫째가 아닐까 생각해요. 네. 저는. 내가 그랬어. 내가 책을 내가지고 뭐 40만 부가 넘어 팔린 그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하는 네. 책이 있어요. 네. 나로서는 깜짝 놀라는 일인데 그 제목을 정해달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정해줬냐면 나는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그랬더니 나하고 상의도 없이 편집실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네. 이래서 나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오르내리기 싫어서 알지만은 내가 그 얘기를 안 썼거든. 네. 사람들이 그 이제 그 감상문을 써서 올린다 보니까 제목이 좋아서 책을 샀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나는 용기가 없어서 그 말을 못 썼어. 그 말을 하면 꼭 금방 죽을 거거든. 죽음이라는 걸 자꾸 또 올리면 즐겁지는 않을 것 같아. 네. 네. 나는 위기가 참 많았어요. 금년 초에 내가 이제 그 전립선을 수술해야 될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거야. 혼자 병실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하기 나이는 많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좀 불안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네.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머리에 바짝 별이 빛나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생각나. 제일 행복한 것이 밤에 자면서 잠자듯이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소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딱 깨달았어. 아, 그렇다면 마취를 해가지고 안 깨나면 잠자듯이 간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또 눈을 뜨고 숨을 쉰다면은 좀 더 살아오라고 한 거니까 그것 또한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기쁜 일이고 살아도 기쁜 네. 일이고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마음이 막 차분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가족들은 걱정이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는데 마취과 의사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마취과 의사가 내 귀에다가 대고 선생님 그래서 그 보통 환자들한테 그래 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예 이랬더니 제가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내가 마치 잘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마음이 더 든든한 거예요. 걱정 안 해. 뭐. 자네가 해준다는데 내가 걱정할 건 뭐 있어. 그 말을 끝으로 그 다음에 내한테 눈 뜨세요. 그래. 눈 떠서. 눈 감아보세요. 됐습니다. 이제 병실로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걸 그 사이가 없어요. 그럼 보통 의사들이 그 이제 수술하려고 하는 부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손댈 수 없으면 열었다가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무슨 수술은 했어요. 그랬더니 수술 1시간이나 걸려서 했는데 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깜깜한 거다. 칼로 배를 째도 안 아픈 처지인데 불에 태워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죽음은 두렵잖아요. 죽음은 뭐가 두려우냐?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려워요. 자, 뭐 치매가 걸린다, 뭐 암이 걸려서 뭐 고통스럽다, 또 무슨 다른 질병이 있어.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괴로운 거지. 죽음은 그 자체는 괴롭고 두렵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럴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면 이게 인생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도 되게 막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뭐 즐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 직업이라는 거, 뭐가 일을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의 일평생 거의 대부분을 막 일하면서 보내는데 이 직업, 일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보세요? 저는 생각에 숨이 붙어 있는 한은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마이크 앞에서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뭐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아도 시력이 없으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나오라고 그러면 즐겁게 나와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것 가운데 나도 굉장히 즐거워요.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의 공포 이런 걸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그 연세 그러지 말고 집에서 좀 쉬세요. 100세 시대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에 적합한 일을 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젊을 때 생각해서 말이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자녀들한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내가 아는 그 교수 한 분은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치매가 좀 걸려서 그러면 갑자기 초조해진 거예요. 자기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그냥 퇴직금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말이지 복덕방 찾아다니면서 집을 계약을 뭐 10채나 해. 그거 해가지고 세 받아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그 아이디어야 좋지. 그렇지만 그 나이에 그걸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말이지. 그래 자녀들이 댕기면서 그걸 또 취소하느라고 많이 먹은 그런 경우를 내가 봤어요. 네. 내가 이제 젊을 때보다 힘도 떨어지고 생각도 제한되고 그다음에 학교를 내가 그만뒀으니까 얻는 정보도 적은 거예요. 그런데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니까 그런 정보를 얻기도 어려우니까 점점 이게 축소되잖아요. 축소된 걸 가지고 지금 수단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나한테 남아있는 그래도 작지만은 자본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재미있게 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또 하나의 또 인생에서의 큰 축이 또 결혼인 것 같은데 이 결혼을 하는 뭐 신혼부부가 만약에 있다. 저희는 이제 예비 신혼부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20, 30대 뭐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이게 결혼 어떻게 좀 생각하는 게 좋다. 어떻게 해야 좀 결혼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신부교실이라는 게 많이 있었어. 결혼하기 전에 여성들을 교육하는 거. 그때 내가 그 원장님들한테 한 이 얘기가 이거는 신부만 불러가지고 교육회가 될 일이 아니다. 네. 둘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둘이 같이 와라. 같이 와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니까 당신이 할 목, 내가 할 목, 또 둘이 인원해야 될 게 뭔가 이런 걸 알아야지. 뭐 꽃꽂이 가르치고 예법 가르친다 하면 절하는 법 가르치고 말이지. 네. 그때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할 수가 있나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이상적으로 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싫지만은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서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수준을 정할 수가 있어. 그럼 선생님은 우리 둘이가 부부라. 네. 이제 방학에 와서
선생님은 바다에 가자고 그러고 나는 산에 가자고 그러고 네. 그 끝까지 싸우면 뭐 해야 돼? 이혼해야 돼. 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산도 좋고 바다도 좋은데 금년에는 산에 먼저 가고 내년에 바다 가는 게 어떻겠는가? 이게 타협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람이 살면서 특히 뭐 요즘에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 인간관계 때문에 또 힘든 경우들도 그렇지. 많잖아요. 그리고 저 사회생활하고 뭐 직장 뭐 친구들도 뭐 다 어찌 보면 하나의 또 관계들인데 이런 관계들 그리고 특히 뭐 인맥이라고 하나? 뭐 요즘에 인맥을 막 챙겨가지고 막 이게 나름 바쁘게 막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생을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어떤 이 주변인 어떤 뭐 인맥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좀 의미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이 이제 이 강사 초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 먼저 초청하지. 머리 먼저 떠올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인맥이고 뭐 그런 거지. 덮어놓고 나쁘다고 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네.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험해 놓은 게 있어요. 사람을 모든 자극으로부터 차단해. 깜깜한 데다가 집어넣고 말이지. 소리도 안 들리고 보이는 거는 물론 없고 뭐 누가 와서 이래 만지는 게 아니니까 접촉도 없고 그래가지고 딱 72시간이 지나면 정신정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렇다면 그게 뭐를 얘기하냐면 인간관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혼자 결혼 안 하고 산다 그러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뭐 몇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정신과 환자들이 남하고 안 만나려고 그래. 네. 혼자 들어간다. 그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경험을 오래 해보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이상적인 어떤 인물이 있어. 실제는 아니지만 네. 그 사람을 머릿속에 해놓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이제 그만큼 내가 강조하는 것은 대인관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맥이 큰 게 좋다 나쁘다 뭐 이래 할 그 비교는 안 되지만은 인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렇다면은 기왕이면 당치말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가는 게 좋지 않나 그 얘기.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맨날 분하고 말이지 적개심 네. 뭐 싸우고 이거보다 아이고 반갑다고 말이지 손이나 잡고 어떻게 지났냐 이게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런 얘기도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뭐 잠깐 뭐 얘기도 나왔지만은 뭐 유언장을 쓰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게 있던데 이것도 약간 아까 말씀하신 어떤 가훈처럼 어떤 의미가 좀 숨겨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내가 우리 어머니 때 경험 때문에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폐암이 걸렸어요. 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치료법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생존율이 적어. 그래서 돌아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나를 불러가지고 유언을 해서 유언 개발 별거 아니에요. 자기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문상 오는 사람을 그 정중하게 대하라 뭐 그런 얘기예요. 네. 뭐 재산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재산 분배에 대한 건 없고 이제 그런 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뭐 연장 쓴 건 아닌데 네. 말기가 돼 가니까 어머니가 말씀이 달라져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 그 처음 얘기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의문을 가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좀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네. 딱 그럴 때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듣지 말라. 내가 처음 했던 그 얘기만 들어.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했다가 저렇게 변했다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처음에 얘기했던 게 내 본심이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욕심이든지 뭐 그런 걸 수 있으니까 그거에 관계없이 내가 처음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라. 그래서 내가 유언장을 쓰는 게 참 좋겠구나. 네. 그래서 내가 유언장이라는 말을 써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뭐 또 젊은 사람들도 한번 써보는 것도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네. 그걸 내가 이화대학에 있을 때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서 네. 그 정규 과정은 아니지만은 거기서 내가 또 강의를 많이 해줬는데 한 시간은 내가 느닷없이 걸어서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있습니다. 근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비행기가 고장나서 지금 추락 중이다. 추락 사이에는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다. 유언장 소시요. 그랬더니 모두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지. 쓰지를 못해. 네. 그냥 추상적으로 뭐 사랑한다 뭐 어쩐다 이런 거밖에는 못 써요. 그렇다면 정리하고 가야 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 그걸 놓치는 거예요.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난 유언장 아직 안 써. 나중에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제 뭐 50대, 60대, 뭐 70대 넘어가시는 분들도 이제 보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나이 드는 게 좀 두렵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어떤 뭐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박사님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걸 한번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드는 건 슬픈 일이요. 그러나 그걸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어려서 재미있는 게 있고 청년 때는 청년이라서 재미있는 게 있고 장년 때는 장가를 가서 야가 놓고 뭐 돈 벌고 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늙어서는 늙은 대로 또 사회가 대접해 주는 것도 있고 내 스스로 앞가림하는 것도 있고 그때마다 다 좋은 게 있어요. 이걸 비교해 가지고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어릴 때는 어릴 때 재밌는 게 있고 청년은 청년 때 재밌는 게 있고 노인은 노인이라서 재밌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두려워요. 그런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야. 네. 소용이 없다면은 같은 값은 다 뭉치마지 좀 재미있게 뭘 바꿔서 살아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내가 권하는 거지. 두려움이 없이 담담한 사람이고 우리는 두려운 사람 그거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나 나나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는 똑같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걸 얼마나 자기가 잘 이렇게 새겨서 달래가면서 살아가는가 이 기술이지 싶어요. 살아가는. 네. 결국에 뭐 피할 수 없고 이게 무조건 나에게 오는 일이라면은 그걸 내가 좀 다르게 생각해서 내가 좀 더 뭐 좋은 방향으로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또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가면서 인생을 또 즐겨가는 게 이게 인간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이근호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인간관계부터 노후 이야기까지 뭐 다양한 주제 다뤄봤는데 시청하신 분들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박사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